번호번호에 나오는 포로리. 자, 조용히 좀 해라. 넓이와 정적분부터 봅시다. 얘 나중에 소율이 보라고 찍는 거니까 나중에 꼭 봐라. 네. 근데 제 목소리도 다 들려요? 다 나오지 그러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찹찹찹 하지 말고. 자,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인데 뭐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정의가 뭐 그랬었잖아요. 어떤 함수 fx가 있었을 때 x는 a에서부터 x는 b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넓이라고 하기로 하고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기호로 나타내는데 실제로 정적분은 넓이랑 같지는 않죠. 맞나? 정적분에는 계산했을 때 음수의 값도 존재하고 맞지? 아까도 잠깐 정적분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정적분은 어디까지나 부정적분의 일종으로서 적분 상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될 수는 없어요. 정적분은. 자, 근데 정적분과 넓이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적분된 값을 하나의 넓이로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 근데 함수가 음수를 지날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어떤 곡선 y는 fx와 x축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나의 넓이로 보는데 여기서 음수의 값이라든지 어떤 구간이 겹쳐져 있으면 양수인 구간도 음수인 구간도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열을 a부터 열을 b까지라고 하였을 때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어떤 값 c가 있고 너는 양수의 값, 너는 음수의 값이니까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더할 겁니다. c부터 b까지 누구를? fx를 적분하면 음수가 될 테니까 거기다 뭐야?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냐면 야,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다 이거야. 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함수 fx와 절대값 fx의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함수가 fx였다고 할 때 절대값을 붙인 함수는 빨간색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너가 뒤집어치면 여기 있는 넓이가 될 테니까 우리는 a부터 b까지 누구를 적분하는 것이다? 절대값이 붙은 함수를 적분하면 음수였던 것들이 전부 다 양수로 변하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군요. 자, 어떤 곡선과 그 곡선의 방정식이 y는 fx였더라. 그 x축 사이의 넓이라는 건 어떤 주어진 구간을 x에 대해서 y라는 값을 적분한다. 절대값 y를 적분해야 된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해서 구한다. 그래서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습할 겸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실제로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역함수 적분이라든지 할 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축 사이의 넓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곡선이 그려져요. y는 fx 또한 마찬가지고 x는 gy라는 함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x는 fy라고 쓰셔도 된다. x의 값이 변해요. 따라서 y 값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요. 따라서 y 값이 c였을 때부터 y 값이 d였을 때까지 이 사이 구간의 넓이를 우리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y를 y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x축에 대해서 y 좌표의 값을 적분해왔던 게 y를 적분하는 dx였다면 y축에 대해서 그때그때 x의 값을 적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너는 x를 적분한 겁니다. 됐지? 너도 마찬가지겠죠. 역시나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는 어떤 구간 c부터 d까지를 절대값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고 c부터 d까지 절대값 gy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절대값이 붙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 근데 분명히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편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만약 생각하기 힘들거나 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부호가 헷갈린다거나 이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헷갈린다거나 x를 접근하는 거나 즉 오른쪽에 x가 양수일 때고 왼쪽에 x가 음수일 때니까 이게 그렇게 막 헷갈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뭐에서 푼다? 싹 다 y는 x 대칭해서 푼다. 이 내용 전부 다 뭐에서? y는 x 대칭해서 푼다. y는 x 대칭하게 되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서 너의 넓이랑 같음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곡선 두 개요. 둘러싸인 넓이.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그럼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넓이였다 라고 한다면 자, 이게 fx라고 하고 이게 어떤 gx라는 함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 될 거고 이 a와 b 그 다음에 그 사이를 c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뭐 심플하게 이게 fx였다고 치면 x축이었다고 치면 a부터 c까지 fx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fx 적분한 거랑 a부터 c까지 gx 적분한 거 c에서 b까지 gx 적분한 거를 가지고 이 넓이들을 표현하면 되겠는데 이걸 표현해 보니까 식이 이렇더라 이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ES라는 넓이는 a부터 b까지 누구? fx와 gx의 차이를 이때 생기는 이 함수값의 뭐를 차이를 가지고 넓이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 세로의 길이라는 게 이 gx와 fx의 차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역시나 누가 더 큰지는 값을 계산해 봐야 하는 거니까 절대값 붙여서 쓴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지 말고 두 개를 뺀 함수를 hx라고 세팅하자. hx라는 함수는 두 함수를 뺀 거야. 따라서 우리는 h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너의 넓이는 a부터 어떤 b까지 절대값 h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는 두 개보다 한 개가 편하니까 둘이 빼서 하나의 함수 만들어서 생각하자 이거고요. 자, 제가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연습은 뭘 하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거 연습 열심히 하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거 연습 열심히 하자. 왜? 중요하니까. 이거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잔뜩 나올 거니까 준비하자. 준비했으면 자, y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 나올 수도 있다. 잘 안 나오겠지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x축 사이의 넓이로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곡선 두 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곡선을 두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둘이 빼서 만들어낸 하나의 곡선 hx를 만들어서 역시나 아까 연습했던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쓰는 특수한 공식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 사용되는 특이한 공식들 알아두면 좋다. 자, 우리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인데 문제에서 따로 범위를 이렇게 주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근과 근 사이를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과 근 사이를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유가리? 자, 결국 y는 fx에서 fx는 0의 근이 필요해. 이거의 근을 구해서 근과 근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우리는 수학 2니까 다음 함수에 대해 다루겠지. fx는 기껏해야 몇 차 나오겠어? 2차, 3차, 4차 이런 것들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2차, 3차, 4차도 뭐 하나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라 나오면 그냥 거기 맞춰서 계산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근 사이를 적분해라 또는 세 근 사이의 넓이들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함수 중 하나 fx였습니다. fx라는 함수를 근에 대해서 표현하면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저런 식이 될 거고 이때 이 함수는 a가 양수냐 함수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알파와 베타에서 x축과 만나고 이 사이의 넓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됐죠? 야, a가 양수면 음수죠. a가 양수면 넓이가 음수죠. a가 음수야 넓이가 양수죠. 좀 신기하네. 그래서 뭘 하자고? 공식을 몇 개 알아보자. 두 개의 근이 주어진 2차 함수 a x-알파, x-베타라는 2차 함수를 어디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즉 두 근 사이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니까 뭐였어? 6분의 a에 마이너스가 붙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원에서 뭘 할 거니까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식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네가 양수든 음수든 뒤집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a의 마이너스 a나 절대값은 똑같죠?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마이너스 a라고 외우지 말고 절대값 a라고 외우도록 합시다. 6분의 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최고 차이 계수 그 다음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절대값 그냥 떼고 음수인 상태로 접근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식을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해서 직접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는 건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입시다.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돼야 되니 두 근 차이의 세제곱인 거고 자 2차를 적분해서 3차가 되었으니 3이 6이다 라고 외우면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른 공식이 있느냐 뭐 함수는 2차 함수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뭐다? 두 근 사이의 넓이는 저렇게 구한다. 책에는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써놨죠. 단순히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 말고도 어떤 얘기들을 해놨어?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직선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똑같아요. 둘이 빼서 만들면 2차 함수에서 직선 빼면 어쨌든 간에 2차 함수잖아요. 근만 안다면 결국 너는 뭐야? 최고 차이 a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결국 이 사이의 넓이 또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2차 함수가 두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교점만 알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차이가 있는 게 2차의 개수가 얘도 있고 쟤도 있으니까 조금 바뀌겠죠. 책에는 그걸 a-a 다시 정도로 필기해놨는데 맞나요? 역시 너를 역시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접근하게 되면 절대값이 붙었을 때 쫄지마 최고차는 너야.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a 다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역시나 세제곱. 따라서 절대값만 잘 붙이면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결국 뭘 잘 구해야 돼? 근을 두 개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 두 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 두 개를 구해서 모양 한번 확인하고 내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저기 맞는지 확인하고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고 증명은 옆에 나와 있듯이 계산을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었고 이 짱구야 짜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거 녹음 다 됐다. 나중에 어머니 보실 때 슬퍼하시겠고 소율이가 학원에서 잔다. 녹음 다 됐다. 소율이 하려 일어나. 일부러 그러시죠?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자신애야 빨리 일어나. 때릴 수도 없고. 쌤 방금 때렸잖아요. 내가 언제 때렸어? 방금 책상 치신 거예요? 빨리 일어나. 머리카락 다 잘라주기 전에. 야 녹음 다 된다 이거. 빨리. 괜찮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3차, 4차도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 번 더 소개하고 왜?
지금 알아봤죠? 여러분 다 외우지도 못하고 다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소개는 해드려야 돼. 오 마이 갓, 눈 왜 그래? 그래서 3차 정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3차 함수에 대해서는 공식이 없다.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없고, 근데 이런 거 좀 알아두자. 계산할 때 편리한 것들은 알아두자면 편리하기 때문에 알아두자. 뭐다? 너가 근이 같다면, 즉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네가 A였고 A 플러스 B였고 뭐 A 플러스 2B였다. 차이가 같았다 라고 한다면 3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하여 너와 너의 넓이가 동일하다. 차이가 같다면 넓이가 동일하다. 차이가 더 큰 쪽이 넓이도 더 넓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문제 풀거나 계산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할 때, 즉 근이 두 개만 있을 때 알아보죠. 이건 뭐예요?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를 지나가는 fx는 최고차항 몰라 x-알파의 제곱 x-베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번에는 어떻게 알파를 지나가고 베타를 접하는, 이번에는 fx를 어떻게 a의 x-알파 x-베타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지나가요. 이렇게요?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시켰어요? 그 안 지켰다. 진짜요? 사실 머리 이렇게 살짝 나왔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우와.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앉아. 니 보라고 찍는 건데 그래서 막 하지 말고. 저 볼 건데요. 근데 어차피 니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거. 봐도 돼요. 아무도 안 보겠죠. 하나 봐도 돼요. 제 친구한테 홍보할게요. 공보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둘러싸인 부분 두 근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해야 누구를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 d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4제곱. 참고로 너도 동일하다. 너도 동일하다. 알겠지? 동일. 쌤, 알파의 제곱된과 베타의 제곱된과 다른 거 아니에요? 모양은 다르지. 근데 차이가 똑같으면 그 넓이도 같을 거예요. 맞죠?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 게 얘기 때문에 차이가 똑같으면 그 넓이도 같을 거예요. 자, 이것은 그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전개해서 적분하면 실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하기 너무 힘들고 그냥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하고. 자, 봐봐 하기야 어떻게 외워야 돼? 외울 거면 2차는 왜 세제곱을 했고 6이 되었을까요? 2차 적분하면 3차니까 세제곱 되었고 3 곱하기 2에서 6이었죠. 3차는 적분하면 4 4제곱이 되겠고 3차 적분해서 4였으니까 2를 곱해서 10이네. 그래서. 와 선생님 그럼 뭐 4차 함수는 적분하면 20분의 A라도 되나 보죠? 맞는데 4차 함수 적분하면 20분의 A 됩니다. 근데 4차 함수는 모양이 접하는 게 총 두 세트가 있죠. 4차 함수는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두 번 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A가 맞는데 얘는 또 웃기게 30분의 A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4차는 내가 살면서 다른 폰트 본 적이 없다. 진짜예요? 살짝 과장 못하면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살짝. 고등학교 문제집 풀면서 4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에이 안 나오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는데 공식을 배워서 할 건 아니죠. 나오면 계산하면 돼요. 나올 수도 있. 여러분 이건 공식일 뿐이에요. 조금 빨리 계산하기 위한. 실제 그냥 숫자 데리고 적분해도 다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니죠.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좀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써보면서 솔직한 말로 얘는 필수예요. 이거 안 외우면 바보 됩니다. 이건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3차는 넓이가 같다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를 정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이런 건 스킬이야. 이건 뭐 어려울 거 아니잖아. 자, 수능에는 어차피 안 나와요.
수능이 뭐 이거 알면 계산 좀 빨라지겠지. 수능에 3차 나올 일 없어. 수능에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서 널 괴롭히는 일 없다. 있으면요? 있어도 야 30번이야. 그 정도 풀 수준들은 저걸 계산을 못 해갖고 그거는 뭐 문제를 풀 자격이 없지. 29번 39번 문제 푸는데 이런 계산을 두려워한다. 그럼 많은 뭐 글렀지. 자, 나 글렀네. 나 글렀다. 어차피 그런 애들 1등 못 받아요. 그럼 나는 뭐 인생 나도 많이. 뭐 이런 걸 해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이런 건 그냥 해야지.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건 어디서 쓸모가 있다. 내신 풀 때 말이다. 내신 풀 때 뭐 정석을 이용해서 맞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쌤 정상적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접근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인데 값이 같아요. 조용히 해. A부터 A 플러스 2D까지 접근 때리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이게 실제 해설지에 보면 답지도 저렇게 적혀 있어요. 저렇게 풀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자 남들 다 얘가 0이고 2로 줬을 때 아 이거 4겠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니 적하고 있으면은 노답된다 이거예요. 헐. 남들 다 한 몇십 초 만에 맞지? 아 이건 이거지 하면서 찍고 넘어갈 때 자기 혼자 저걸 하루 종일 계산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과장이 너무 심했다.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2, 3분 정도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수능에는 당연히 안 나오고 저런 것도 외울 거 없어. 근데 내신 시험은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중학교 때보다 좀 더 가혹하다. 써야 될 내용도 많고 알아둬야 될 것도 많아요. 자 시험 칠 때만큼은 조금 알아두고 기억해두라고. 시험 끝나면 몰라도 되니까. 오케이. 자 시험 끝났을 때 까먹어도 되는 저런 스킬 같은 거 있잖아. 저런 막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거. 약간 막 문제 빨리 풀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거는 시험 끝나면 없어도 돼요. 그런 걸 알아야지 수능 문제 풀 수 있다. 없어. 그냥 2, 30초 더 써서 한 1분 정도 생각 더 해서 수능 때는 그냥 생각해서 풀면 돼. 계산 좀 더 하면 돼. 수능 때는 시간이 문제라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럴 일 없어요. 시간이 모자란 거는 굉장히 애매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최상위권은 시간이 모자라지가 않고 애매한 상위권 애들 이제 1등급을 거의 밟아보지 못한 2등급 애들이 좀 모질라.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약간 독한 애들 풀어야 된다면서 열심히 풀긴 푸는데 못 푸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 있고 시간이 남지는 않죠. 열심히 하는 애들일수록 한두 문제 못 풀었는데 모르겠다 하면서 다른 문제 확인하고 그냥 저건 못 풀겠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나 다른 거 다 확인도 했는데 5분 10분 남았는데 저거라도 한 번 더 봐야겠다 해서 풀다 보니까 못 풀고 끝나는 경우 이런 게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시험 시간이 쫓기듯이 풀어서 와 이거 진짜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포기한 6, 70점대부터 7, 80점대의 4등급, 3등급 애들은 시간이 남아요 보통.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안 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서 이제 이거는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만 시간 투자하고 나서 이건 내가 못 풀지 하는 거 한 3, 4문제 빼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보통. 시간이 모자랄 일은 없어. 수능 치면서 모의고사 치면서 다 내신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시험 기간에는 외우라. 내신은 시간이 모자라요? 모지라지 22문제 이런 거 푸는데 20문제 넘게 푸는데 50분밖에 안 주잖아. 모의고사는 30문제 푸는데 30분. 30분이요? 30문제 푸는데 100분이고. 이 생각에는 한 문제 3분, 한 문제 1분, 2분이랑 차이 엄청 커요. 한 문제 1분이라는 게. 그런 시간들을 작게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좀 시험지 빡세게 나오면 쌤부터 타이머 태가되시 풀어. 쌤 막 부지런하게 팍팍 풀어서 다 풀고 나서 이제 45분 걸렸네 하고 5분밖에 안 남은 거죠. 선생님도 풀 때는 되게 오래 걸린 문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나도. 니들보다 빠른 거 그냥 보자마자 풀이가 뭐가 딱 떠올라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 접근해서 막 풀고 하면서 다 빨리빨리 하는데도 계산량이 많거나 아니면 애초에 타이머 택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 시간이 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간 남는 순간 이제 1등급이나 100점인 애들인 거죠. 애초에 그런 시험지를 만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남상고가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별로 막 어렵진 않은데 막상 열심히 꽤 풀었는데 42분 3분 걸렸던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은 제가 봐야 하는 학생 옆에는 이제 다 못 풀어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안 돼. 자 이거 봐 이거. 거기 손님 정신 차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역함수 내용입니다. 역함수 관련돼서 넓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때문에 그 y축 사이의 넓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떤 거였구나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자, 역함수 관련된 넓이는 크게 두 문제 나옵니다. 하나는 역함수와 원래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가 나온다. 역함수와 원래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근데 역함수와 원래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가함수에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본다 이 말이야.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너의 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gx 또는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gx라고 표기할까? 역함수를 역함수와 원래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교점들을 구해요. a부터 b까지가 교점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a부터 b까지 원래함수 fx에서 역함수 gx를 빼서 당연히 절대값 붙여야지. 노란색 클 때는 노란색 기준으로, 주황색이 클 때는 주황색 기준으로 빼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응? 정신 차려. 자,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구한 역함수를 적분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역함수와 원래함수 사이를 구하지 말고 노란색과 yx 사이에, 흰색 사이에 이 보라색 넓이만 구해서 몇 배? 2배. 그래서 똑같이 A부터 B까지 fx와 x를 빼서 만들어지는 부분의 넓이를 몇 배? 2배 하기로 하자. 네? 벌써요? 네. 어머나 금방 치네. 정부 치고 나서 그런지